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선원 12명이 타고 있던 2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3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지만 9명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집혀진 어선 위로 해경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24톤급 어선 청보호가 전복됐습니다. 소라잡이에 나선 이 배에는 선장과 선원 11명,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한국인 선원 2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 등 3명은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 등 9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모두 9개 구역으로 나눠 오늘 하루 종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실종자 9명 중 6명은 해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3명은 선내에 있을 것으로 현재 해경은 경비함정 64척과 항공기 12대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인근 해역에서 실종자 집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내부 수색도 시도하고 있지만 그물 등이 얽혀 있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선내 진입하려고까지 해봤는데 어구나 또 이중 구조로 해가지고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해경은 사고 어선이 더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노란색 리프트백 등을 설치해 수중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날이 어두워졌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인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복된 선박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선원들은 물이 차오르더니 순식간에 배가 뒤집어졌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6명이 탈출 당시 뒤따라오다가 선미 쪽으로 되돌아가는 걸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다 극적으로 구조된 선원들을 김진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보호가 출항한 지 3시간쯤 지난 어젯밤 11시 20분쯤 배 안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112와 목포 어선안전 조업국에 구조 요청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전화번호가 선생님 전화번호였어요. 친구 중인데 빨리 좀 구조해달라고 해경에 통보해달라고. 해경은 사고 선박 위치를 파악해 인근을 지나던 선박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40분쯤 뒤 광양 프론티어호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뒤집힌 배 위에서 버티고 있던 선원 3명을 구조했습니다. 많이 떨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와서요. 잠에서 깬 선원들이 청보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했지만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배의 전기마저 모두 나가면서 기계도 장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기를 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한시에 물이 찼기 때문에 모든 전기도 차단이 됐었고. 탈출 지시도 듣지 못한 선원들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발 등 어구를 가득 실은 어선은 출발할 때부터 15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물이 들어온 직후 순식간에 배는 뒤집어졌습니다. 기울기 시작하던 게 10분 만에 제가 확인하고 10분 만에 자초가 됐죠. 생존 선원들은 다른 선원 6명이 탈출할 때 뒤따라오다 선미 부근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뒤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건조된 지 1년도 안 된 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관실부터 물이 찼다며 이로 인해 전복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전남 목포에 사고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된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조속한 선내 진입을 요구하며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선거 개입 논란이 공개적인 충돌로 번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하자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까지 찾아와서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건 안 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안 연대라는 표현에 대해 대통령과 후보가 동격이냐고 비난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오늘 오후 갑자기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 안철수 후보를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여당 안에서 나오는 윤핵관과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수석은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건 안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한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저격은 주말 내내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안철수는 적이라는 표현은 물론 윤한연대는 비상식적 행태, 무례의 극치라는 익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전당대회 후보하고 연대를 한다는 게 좀 그거 상식을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오전에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통령 정무수석이 국회까지 와서 공개 반박하자 오후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죄송합니다. 대신 이준석계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집단 린치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거다. 윤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한 말인데 이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이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할 수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판사 출신인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책사로 불렸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세출의 영웅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천하 이분제기를 과감하게 깨어버렸습니다. 그는 이틀 전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은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MBC와의 통화에서 그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선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말지 고심하다 입당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심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이나 유승민 계열의 분들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폄하하고 안철수 후보 얘기도 꺼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중심으로 총선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의원이 총선을 주도를 하겠다, 당대표로 주도를 하겠다, 찬성을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을 거란 뜻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말 대통령이 이런 생각으로 대선을 치렀다면 엄청난 스캔들이라고 썼습니다. 또 신당 창당 얘기는 적극적인 해당 행위이고 당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도 대통령실이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어제 유가족들이 설치한 서울시청광장 분향소를 놓고 유족들과 서울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내일 오후 1시까지 정리하라면서 강제 철거를 예고했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걸음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현준 기자, 지금 분향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희생자 159명의 영정, 그리고 추모객들이 올린 흰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유족 측이 서울시의 강제 철거에 대비해 24시간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하는 등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분향소는 어제 예고 없이 급하게 설치되다 보니 얇은 천막을 나무 강목에 덧대놓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곳에 차려진 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20대 아들과 고3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그 아픔이 전해져서 또 100일이라 하니 꼭
고통 없이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인사 전하고 싶었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잊고 살 수도 있다가 또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한 번 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미사가 진행되는 등 참사 100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전부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에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요. 유가족들은 대체 분향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강제 철거에 나서면 강도 높게 저항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나 됐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문제도 풀린 의문도 많지 않다는 게 유가족들의 호소입니다. 추모 공간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동경 기자가 구체적인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 통로와 개찰구, 대합실이 있고 한쪽에는 지하예술정원이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 12구 참사와 관련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게 서울시의 제안입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에서 멀지 않고 안온한 곳을 원한 유족들의 뜻에 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현재 녹사평역 밖에 있는 분향소 주변도 통행이 많지 않은데 아예 더 보이지 않는 지하로 넣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해서 진정한 추모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고, 추모를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추모 공간 문제뿐 아니라 당장 새로 설치된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도 서울시는 철거를, 유족 측은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뜨거운 쟁점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유족들로선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는 점입니다. 몰랐다는 윗선은 정말 책임이 없는지, 압사전 제기됐던 위험 신호들은 왜 무시됐는지, 왜 부모의 동의 없이 시신이 옮겨지고 검시된 것인지 등입니다. 진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사과도 없었던 정부와 책임자들이 처벌되길 바라는 거죠. 왜 부검을 하자고 했으며, 가위로 속옷까지 다 찢어서 흰천을 덮어놨으며, 왜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시신을 그렇게 다 검시를 해놨으며. 유족들은 정파를 넘어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2차 가해 방지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해 자국 하늘에 들어온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습니다. 이제 그 잔해를 수거해서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인데, 만약 군사 목적의 감시 장비였다는 게 밝혀질 경우 미중 외교 갈등은 격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20km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합니다. 바람이 빠진 풍선이 쪼그라들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미국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F-15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출격했고 인근 3개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풍선 잔해가 민간 거주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풍선이 바다 위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decided that the best time to do that was as it got over water outside within the 12-mile limit. They successfully took it down. 바다에는 해군의 구축함과 순양함이 잔해 수거를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버스 석대 크기인 정찰 풍선의 잔해가 수심 14m에 가라앉아 있다 보니 잠수부를 동원해야 한다면서 정보 가치가 있는 모든 물체를 수거해 정밀하게 분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아시아, 유럽, 중남미에서도 포착된 적이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 본토까지 정찰 풍선을 보낸 것은 군사정보 수집은 물론 미군의 대응 능력과 수위를 가늠해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ore broad coverage than their spy satellites can, and they can also test how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react to future provocations, to any kinds of additional incursions. 중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한다면서 이 비행선이 기상 관측용 기구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풍선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미중 사이 외교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해 16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들이 서로 뒤엉킨 상태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대형 화물차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중간에 낀 차량은 다 타버려 형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50대가 연쇄 추돌해 벌어진 일입니다. 几十个车撞，就是那些小车都被撞得面目全非。 사고 충격에 일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로 불이 옮겨 붙으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车先起火，然后旁边几辆货车全部起火，然后一直有消防车往那边走。 소방차 30대와 구조대원 182명이 출동했지만 진입이 어려워 불은 6시간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16명, 부상자도 66명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허난성에서 짙은 안개에 차량 200여 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보름달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다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조금 전 떠오른 개묘년의 첫 보름달 모습인데요. 오늘은 동장군의 기세도 주춤하면서 전국에서 열린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정월 대보름의 모습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리에 흰색 천을 동여맨 남성들 수십 명이 커다란 고를 들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줄패장들은 붉고 푸른색의 도포를 입은 채 연신 주먹을 흔들며 흥을 돋우고 서로의 틈을 노리던 두 개의 고가 돌연 정면으로 맞부딪힙니다. 상대방의 고를 위에서 눌러 먼저 바닥에 닿는 편이 지는 고싸움 놀이 축제. 정월대보름을 대표하는 전통 축제를 관람객들도 손에 땀을 쥐고 구경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도 3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제가 반가웠습니다. 코로나 이제 지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제 좀 밖에서 좀 즐기려고 날이 조금 그래도 풀린 것 같아서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소원을 눌러 쓴 종이를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를 쌓은 달집에 붙여 활활 태웁니다. 흰색 전통 의상을 정성스레 차려입은 5명의 헌관이 산신에게 돼지와 포, 구기자수를 올립니다. 400년째 정월 대보름마다 치러진 대전 무수동 산신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올해서 코로나가 좀 완화돼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석해줘서 고맙죠. 애군이 없기를 기원하는 풍물 소리를 들으며 시민들도 함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전까지 나라가 어려웠었잖아요. 대한민국이 밝은 사회로 다시 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1년 중 가장 크고 선명한 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 오늘 밤 전국적으로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예보된 만큼 대부분의 지역에서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 차를 사면 차를 받을 때까지 1년 넘게 기다리는 일이 허다했죠. 올해 들어 신차 출고 기간이 빨라졌습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구하기가 쉬워진 것도 있지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차 고객이 줄어든 영향도 큰데요. 이렇다 보니 완성차 업체들의 고객 모시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기 SUV GV80.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신차를 받으려면 계약일로부터 무려 2년 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주위에도 그냥 타던 차 그냥 타면서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새해가 되면서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출고 대기 기간이 지난달부터는 1년 반, 이달부터는 10개월로 단축되면서 불과 석 달 새 출고 시점이 3배나 빨라진 겁니다. 8달 걸리던 쌍용차의 토레스도 이제는 2달이면 인수가 가능하고 기아차의 모닝 등 아예 대기 없이 즉시 받을 수 있는 차량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된 건 우선 극심했던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차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는 100여 개 이상이 들어가고 전기차는 150개에서 200개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확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차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더 큽니다. 주요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금리는 작년 7월만 해도 연 2에서 3%대였지만 지금은 2배 이상, 최고 10%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계약한 고객 중에서도 차량을 인도받기 전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다들 빨리 받았다고 취소가 많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계약 취소가요? 네, 계약 취소 많이 났다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완성차 업계는 할부 금리가 3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 상품에 이어 무이자 상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량 증가로 완성차 업계의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요 위축 가속화로 개선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강원도 바닷가에 위치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는 건 엄연히 불법인데요. 공유 숙박 앱을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관리가 취약한 데다 주변 이웃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의 촬영 장소임을 앞세워 공유 숙박 앱에 올라온 아파트입니다. 동해가 한눈에 내려 보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더니 내부가 마치 호텔 객실처럼 꾸며져 있고 냉장고도 비어 있습니다. 투숙객이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음료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침대와 탁자도 바다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바다가 보여가지고 이런 바다가 보이는 데서 많이 합니다, 보통. 이 아파트 다른 집에도 관광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는가 하면 퇴실 방법 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용 아파트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날 하루 이 아파트에서만 4곳이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정식 숙박업소가 아니다 보니 안전관리도 취약합니다. 보통 숙박업소는 가스를 설치하면은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스 탐지기. 여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시끄럽게 놀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뭐 항의를 하시고. 강원도에서 숙박 앱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2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최근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LG U+에 대해 정부가 특별 조사에 나섭니다. LG U+는 지난달 29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과 어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내일부터 기존 조사단을 특별조사 점검단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LG U+의 기본적인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며 경영진에게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외교 무대에서 잇따라 논란으로 번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국내외로 미칠 파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해법을 비롯한 현 정부의 대일 외교가 어떤 이유에서 굴욕이나 저자세라는 비판을 듣는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신인 김건희 선수가 제2의 오타니를 꿈꾸며 당찬 데뷔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에서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고등학교 포수 겸 투수 김건희.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키움에 지명된 김건희. 어머니의 눈물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제 수술도 했고 더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거 불구하고 뭔가 아들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고교 최고 포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고3이던 지난해 봄 왼손가락 부상에 이은 수술로 위기를 맞았던 김건희. 이때부터 실험 삼아 투수로 등판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40km 후반대의 빠른 공으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감독님께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해보겠다고 해서 투수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된 막내의 첫 전지 훈련. 이미 국내에서 불펜 피칭으로 투수 훈련을 소화한 데 이어 타격과 수비 훈련으로 본격적인 투타 겸업 실험에 나섰습니다. 주 포지션이었던 포수 대신 일루수 훈련에 나선 것도 투타 겸업에 대비한 포석입니다. 투수든 타자든 일단 재능이 있으니까 일단 양쪽으로 써보고 일단 판단을 하신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역할로 데뷔 시즌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신인답지 않은 승부사 기질이 팬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 투수로 등판하겠습니다. 타석에 있을 때보다 제가 약간 더 즐기는 것 같고 그런 위기 상황 때 제가 해결하고 싶은 전지훈련 시작부터 투타 겸업을 실험하고 있는 김건희. 키움의 이도류를 꿈꾸며 시즌을 당차게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그리스 리그에서 뛰던 황의조 선수가 결국 FC 서울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황의조가 6년 만에 K리그로 복귀했습니다. 6개월 단기 임대로 FC 서울의 유니폼을 입게 된 건데요. 올림피아코스에서 12경기 출전을 도움 1개에 그쳤지만 일단 K리그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뒤 6개월 뒤에 유럽 진출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서울이라는 팀의 명성에 맞는 그런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할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리버풀전에서 전반 5분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며 3대0 승리의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전반 막판 돌파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교체 사인을 보냈는데요. 결국 지난 월드컵에 이어 또 한 번 햄스트링 부상 악재를 만나면서 한동안 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새 시즌엔 유격수 자리를 내놓게 된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유쾌하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팬페스트에서 열린 기자회견, 유격수 보가츠의 영입으로 김하성이 어떤 포지션에서 뛰게 될지가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루수로 많은 경기를 나갈 수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준비는 유격수도 하고 3루수도 하고 어디 포지션이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유격수는 내주게 됐지만 주로 2루수로 뛰면서 필요할 땐 3루수와 유격수까지 내야 할 만능 열쇠가 될 거란 얘긴데요. 특히 절친 마차도의 포지션 3루에 섰을 땐 김차도로 불리고 싶다네요. 마차도랑 비슷한 그 수비 동작에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장난으로 김차도다 옆에 나와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WBC에서 먼저 만나게 될 김하성의 명품 수비 벌써 기대됩니다. 지금 서울 하늘에는 정월 대보름달이 떠올라 있습니다. 이름과는 반대로 올해 뜨는 보름달 중 가장 작은 미니문인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달맞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온화한 바람을 타고 날아든 먼지가 쌓여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노원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61마이크로그램 등 서쪽을 중심으로 나쁨에서 일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올라 있는데요. 대기가 계속해 정체하면서 먼지는 화요일인 모레까지도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기온은 입춘을 기점으로 오름세로 돌아섰죠.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9도, 광주가 12도까지 올라 오후에는 초봄처럼도 느껴질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체온 조절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복사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도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로만 비가 조금 지날 뿐이어서 동쪽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춘천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쑥 올라 전국이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5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